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들으니까 이 fat이라는 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또 리틀 월터라는 블루스 하모니카 연주자의 소리를 또 fat하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소리를 에릭 클랩튼이 선호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기타에 대한 혁명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핑크 플로이드의 로저 워터스라는, 핑크 플로이드도 역시 락과 프로그레시브 역사에 있어서 정점에 올라 있는 그런 밴드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릭 클랩튼 이전에 영국 기타리스트들은 테크닉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연주하는 것에 집중했다. 에릭 클랩튼의 연주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연주였다 하면서, 로저 워터스가 그 심플하고 단순한 연주에 대한 예를 누굴 들었냐면은 영화에서 The Shadows라는 밴드의 음악을 예로 듭니다. 기타를. 그런데 음악만 예로 드니까 방금 들으셨던 에릭 클랩튼의 연주와 이거를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섀도우스의 아파치라는 곡입니다. 이게 대표곡이에요. 네, 여러분 즐겁고 흥겨운 이런 연주들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빽하고 날카롭고 아주 강렬한 소리가 딱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충격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그 All Your Love로 돌아가서 제가 마디를 셀게요. 하나, 둘, 셋, 넷이 하나예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이 사박자가 하나라는 거 명심하시고,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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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10마디죠. 이게 블루스입니다. 12마디로 진행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제목이 Life in 12 Bars라는 겁니다. 12개의 바를 돌면서 뭐 연주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죽어도 아니에요. 바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때쯤부터 야드버드와 이때 시절을 거치면서 이 영화에도 잠깐 나오는데, 에릭 클랩튼이 별명을 하나 얻게 됩니다. 보셨어요? 에릭 슬로우핸드 클랩튼. 이것도 여러분들 가서 엄청나게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요. 이 슬로우핸드가 다들 어떻게 써놨냐면은, 느린 박자의 블루스 음악을 잘 연주해서 슬로우핸드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한글로 대부분 써져 있어요. 완전하게 잘못된 겁니다. 완전하게.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추측을 해봤어요. 추측을. 왜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을까? 추측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거는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아마도 에릭 클랩튼의 음악들 중에서 아주 느린 블루스 곡들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인기를 모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원더풀 투나잇은 사실 블루스도 아닌데, 그런 음악들, 특히 발라드 성향의 그런 곡들이 우리나라 관객들의, 음악 팬들의 취향과 맞았고, 그런 곡들이 아무래도 느리게 진행되는 곡들이기 때문에 슬로우 핸드를 그런 식으로 누군가가 뇌피셜을 발동해서 그렇게 적었는데, 아시죠? 그런 게 하나 적히면 다 따라 쓰는 거.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정보가 지금 현재까지도 인터넷에 유통이 되고 있는데,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연을 하다 보면 기타 줄이 끊어질 수 있잖아요. 뭐 기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러면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미리 튜닝된 기타를 매니저든 뭐든 무대 감독이든지 갖다 줘요. 그리고 바로 연주를 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에릭 클랩튼은 그걸 싫어했어요. 내가 튜닝하는 걸 좋아했어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기타를 갖다 주면은 공연 도중에 튜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튜닝을 하고. 그러면 관객들이 빨리 연주하라고 박수를 이렇게 치겠죠. 그죠? 빨리 하고 빨리 좀 음악 좀 듣자고. 이걸 슬로우 클래핑이라고 합니다. 천천히 박수 친다고, 관객들이 빨리 연주하라고.
그래서 그거를 광경을 본 멤버 누군가가 야 쟤네는 슬로우 클래핑이니까 너는 슬로우 핸드다 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에릭 클랩튼은 야드버즈 시절부터 속주에 능했습니다. 빠른 연주도 잘했어요. 레일라 들어보셨잖아요. 레일라가 느려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핸드라는 별명은 그런 공연 중에 에피소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뭐 느린 블루스, 뭐 연주 이런 거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별명으로 앨범까지 내죠. 앨범까지, 그죠? 슬로우 핸드라는 별명으로 앨범까지 냅니다. 77년에 냈는데 여기서 원더풀 투나잇이라는 빅 히트곡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 원더풀 투나잇은 저희 배철수 음악 캠프에 또 패티 보이드 여사님께서 직접 출연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도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는데 요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왔죠. 이게 책에 간단하게 이거예요. 패티 보이드가 외출을 할 때 옷을 고르는 시간이 엄청 길었대요. 외출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아유 참 예뻐 보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약간씩 나도 모르게 사랑은 하지만 짜증이 나게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야, 지금 그 옷 멋있어. 그러니까 제발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생각하지 마. 지금 출발 안 하면 우리 늦어. 했는데 또 안 내려오더래요.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기타나 치자 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 악상이 바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패티 보이드가 옷을 늦게 입는 습관이 없었다면 이 곡은 정말로 탄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죠. 사실 이 곡은 에릭 클랩튼이 그렇게 안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버리려고 했대요. 버리려고 했는데 다른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 이 곡은 무조건 히트한다 라고 해가지고 넣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의 예상대로 사람은 그 주위 친구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에릭 클랩튼의 대표곡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야드버즈와 존 메이어 시절 지나서 크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크로스로드라는 명곡을 남기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도 영화에서도 나왔고요. 크로스로드는요, 사실 에릭 클랩튼이 블루스 순수주의자에 가깝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영화에서 본 걸 보면. 그래서요, 블루스 커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에릭 클랩튼이 작곡한 것도 있지만, 특히 밴드 시절에. 이 크로스로드도요, 원래는 로버트 존슨이라는 블루스, 초기 블루스의 거장의 것을 아주 강렬한 3인조 일렉트릭 스타일로 커버한 겁니다. 그래서 에릭 클랩튼은 원곡이 아닌데 워낙에 이 사람한테 블루스 음악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딱 3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 로버트 존슨, 비비 킹, 머디 워터스, 이 세 명이거든요. 에릭 클랩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들이. 근데 이 중에 로버트 존슨이 블루스의 가장 원형이라고 불리는 그런 블루스를 했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이걸 들고 나가고 그냥 무거워가지고 여기도 나옵니다. 로버트 존슨. 이거 읽어보셨어요? 일본 만화책 얘기하기가 좀 꺼려지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도 로버트 존슨 얘기가 나옵니다. 뭔 얘기가 나오냐면 로버트 존슨이 이걸로 유명해요. 교차로에서 악마를 만났는데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고 기타의 재능을 얻었다 라는 소문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전설로. 그래서 크로스로드 블루스예요. 이 곡 제목 원래는 교차로에서 악마를 만나서. 여기 나옵니다. 나중에 보시고요. 심지어 얼마나 유명한 사례냐면 로버트 존슨 만화입니다. 나와 악마의 블루스라고 돼 있죠. 로버트 존슨에 대한 만화입니다. 그 정도로 락 역사, 블루스 역사에 있어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곡을 커버한 게 이 크로스로드고, 워낙에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재활센터를 설립했을 때 크로스로드라는 타이틀을 그 재활센터에 붙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릭 클랩튼이 2004년에 앨범 냈거든요. 적을 분들은 적으세요. Me and Mr. Johnson
이라는 앨범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버트 존슨 노래 다 커버한 겁니다. 전곡이 커버입니다. 그럴 정도로 흠모하던 뮤지션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림에서 진저 베이커, 잭 브루스가 있죠. 제가 좀 찾아보니까 둘 다 이제 성격이 화끈해요. 기본적으로 싸웠대요. 음악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안 맞았대요. 그냥 안 맞았대요. 기본적으로 이 둘이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었고 프라이드가 워낙 과할 정도로 높았으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존 보넴은 나는 최고의 재즈 드러머다. 락도 한다. 락은 그냥 하는 거다. 재즈를 하면 락은 그냥 하는 거거든요. 에릭 클랩튼은 나는 블루스에서는 내가 최고다 라는 프라이드. 잭 브루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투어만 반복했고 어느 순간 되다 보니까 이 크림을 통해서 새로운 음악적인 영감을 흡수할 인풋할 시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해체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요. 자. 예. 나는 이 투어만 일상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싶었다. 하루의 공연이 끝나면 스티브 우드는 매니저입니다. 로버트 스티브 우드라고. 늘상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집에 가야겠어요. 더 이상 이 일을 못하겠어요. 빨리 제발 그만두게 해줘요. 그럴 때마다 스티브 우드는 이렇게 말했다. 딱 일주일만 더 해. 라고 하면서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자, 참고로 로버트 스티브 우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밴드의 매니저로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밴드의 톤 앤 매너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크림, 다른 하나는 바로 이 밴드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바로 비지스의 매니저였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거예요. 로버트 스티브 우드는 돈 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 음악만 잘해서는 소용이 없어. 얘들이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해. 물론 음악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장르 따위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 비지스 이 두 밴드의 매니지먼트, 그리고 작곡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전 매니저들은 다 작곡도 했어요. 지금은 완전하게 분할이 됐지만 예를 들어서 롤링스톤스의 매니저도 작곡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지 해리슨 얘기 하겠습니다. 조지 해리슨.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여기서 연주하잖아요. 엄청나게 혹독한 심판자였다고 합니다. 짧게 나오는데 계속 녹음을 했대요. 비틀스가 만족을 못해서. 비틀스 멤버들이 엄청나게 냉혹하게 내 연주를 평가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조지 해리슨이 친구이기도 했지만 크림의 곡 중에서 배지라는 곡이 있거든요. 배지. 그 곡에 작곡으로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While My Guitar Gently Weeps라는 곡에 기타로 참여했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조지 해리스처럼 음악적인 형제, 소울 브라더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죠. 여기도 나오는데 듀온 올맨입니다. 듀온 올맨. 올맨 브라더스 밴드에 정말로 지쳐 있었는데 이 올맨 브라더스 밴드의 듀온 올맨을 보고서 다시 한번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레일라라는 곡을 이 친구와 함께 완성하게 되는데, 이 친구가 듀온 올맨이 레일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그 뒤에서 받쳐주는 연주도 합니다만 이 부분 때문에 특히 유망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여기 영화에서는 안 나오더라고요. 슬라이드 기타인데요. 슬라이드 기타가 뭐냐면은 예전엔 버틀렉이라고 했는데 맥주병을 뿅 해요. 맥주병이든 뭐든. 그럼 보틀렉이잖아요. 거기다가 손가락을 끼워요. 물론 거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은 좀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기타를 띡 치고 징 이런 걸 슬라이드 기타라고 합니다. 요즘엔 그 기구가 다 있어요. 아니면 이펙터로 아예 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슬라이드 기타라고 하는데, 이 슬라이드 기타의 장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듀온 올맨이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잠깐 들려드리면, 이제 금방 나옵니다. 지금 뒤에도 사실 슬라이드 기타가 나오는데
그건 잘 안 들리니까. 이제 곧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합니다. 거기다 뭐 끼고 dwing 이런 소리들. 이거를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치는 기타리스트가 바로 또한 듀언 올맨이었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에릭 클랩튼 하면은 또 여기서 후회하는 장면들이 있죠. 에릭 클랩튼이 뭐 잘못한 것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예, 뭐 친구의, 예, 그죠? 이거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고, 제일 중요한 건 인종차별 발언이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1976년에 버밍엄에서 있었던 공연입니다. 버밍엄에서 이미 만취 상태입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영화를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영화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스스로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 가서 알코올 중독이라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저도 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스케일 자체가 달라요. 예? 술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에릭 클랩튼도 그 정도로 정말 부즈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술을 마셔댔는데, 이제 에녹 파웰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에녹 파웰. 이게 누구냐면은 네오나치적 관점에 기반한 영국의 극우 소수 정당의 대표입니다. 네, 극우 소수 정당의 대표. 간단하게 우리 같은 동양인들은 그냥 원숭이로 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에녹 파웰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버린 거예요. 술에 취해가지고. 네. 에릭 클랩튼의 언어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영국은 지금 인구 과잉이다. 흑인들이 이 나라를 식민지화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 에녹 파웰에게 투표해야 한다. 공연장에서 한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떠나라. 영어로 하면 get the oaks out. oaks는 유색인 비하 발언입니다. 유색인 꺼져. get the coons out. coons는 흑인 비하입니다. 깜둥이 새끼들 꺼져. 그러면서 이 정당이 있거든요. 내셔널 프론트라고 해요. 방금 에녹 파웰의 정당. 이 내셔널 프론트의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은 Keep Britain White. 영국을 백인들의 나라로 만들자. 백인들의 나라로 만들자. 이걸 계속 말이 안 되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B.B. 킹, 머디 워터스, 그리고 한 명 더 있죠. 지미 핸드릭스. 영혼의 형제들이잖아. 그죠? 다 흑인들이에요. 에릭 클랩튼 음악의 절반 이상이 흑인에게 빚진 거예요. 블루스는 흑인 음악입니다. 흑인 노예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식의 발언을 함으로써 어떤 파장이 오게 되냐면은 실제로 이게 그 당시에 너무 논란이 돼가지고요. 영국에서 Rock Against Racism이라는 운동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락이라는 운동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에릭 클랩튼이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B.B. 킹 같은 뮤지션들이 변함없이 그에게 지지를 보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죠? 어쨌든 이때의 실수는 뭐 분명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때 당시에 에릭 클랩튼이, 이게 1976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릭 클랩튼의 가장 최근 히트곡이 뭐냐면 1974년에 낸 곡이에요. 1974년에 낸 곡이 가장 큰 히트곡이고, 이 곡으로 이것도 많이 벌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I Shot the Sheriff라는 곡이고, 레게죠. 레게는 뒷방에 강사가 한다. 따 이게 레게입니다. 이것도 많이 벌고 있는데, 이 곡은 흑인 뮤지션인 밥 말리의 곡이죠. 네. 원래 에릭 클랩튼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 끝났습니다. 죄송해요. 네.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영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그때 당시에도 첨예하게 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이 있었죠. 흑백 차별이 있었죠. 그에 비하면 흑인의 좀 더 우호적인 사회였어요. 특히나 이 왜 나라 이름이야? 자메이카 이쪽 지역의 흑인들이 영국에 와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네, 영국에 와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음악에 이미 익숙했었어요. 레게 음악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건 영국 시장에서 성공한서부터입니다. 예, 밥 말리 역시도 영국에서 먼저 주목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 클랩튼이 이 음악에 굉장히 익숙했고 사실 리메이크를 잘 못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밥 말리가 아주 마음에 든다고 전화를 했는데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지미 핸드릭스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미 핸드릭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미 핸드릭스는 에릭 클랩튼이 가장 사랑한 그리고 역사를 바꾼 기타리스트였습니다. 여기도 나옵니다. 예. 크림의 2집하고요. 지미 핸드릭스의 1집이 같은 해에 나왔어요.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리언스. 그런데 지미 핸드릭스가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크림의 2집이 1집만큼 주목을 그때 지금은 명반으로 평가받는데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럴 정도로 지미 핸드릭스가 대단했던 기타리스트거든요. 근데 원래 미국에서는 주목을 못 받다가 왜냐? 흑인이잖아. 물론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영국에 건너와서 훨씬 더 크게 성공해서 다시 미국으로 갔던 기타리스트가 바로 지미 핸드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국에서 좀 더 먼저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흑인 문화에 그나마 좀 더 관대했던 영국 사회의 특성. 하지만 그 관대함 때문에 에릭 클랩튼이 술 취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 그리고 여기 자서전에는 좀 웃긴 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 패티 보이드한테 그 중동 쪽 갑부가 추파를 던졌대요. 네, 그 발언하기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빡이 친 측면도 있었다라고 솔직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 세상에 잘못된 발언이든 잘못된 행동이든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걸 뭐 에릭 클랩튼의 예술적인 위대한 성취로 덮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했느냐? 이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는 아마도 그런 것 같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에릭 클랩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다큐는 매우 우울한 터널의 끝에는 결국 빛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래서 이 다큐가 나도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든다라고 에릭 클랩튼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구원 같은 개념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어쨌든 이 다큐가 마음에 드셨으면은 이 영화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드럼의 마왕 진저 베이커, 와차플레이 있더라고요. 드럼의 마왕 진저 베이커 있고요. 두 번째는 캐딜락 레코드입니다. 캐딜락 아시죠? 캐딜락 레코드 영화 제목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머디 워터스 여기 영화에 나오죠. 리틀 워터 이 둘이 속했던 체스 레코드의 흥망성쇠를 담은 작품이에요. 블루스 전문 레이블에 저는 올해 3월에 체스 레코드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는데 시카고 가서 엄청나게 중요한 레이블입니다. 블루스 음악의 탄생부터 성공까지가 다 이 영화에 그려져 있어요. 에릭 클랩튼이 영향받았다. 블루스 음악이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 남부에서 흑인들이 목화 따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기타를 쥐어서 처음으로 연주하기 시작한 게 블루스 음악이거든요. 그런데 어쿠스틱 기타로 그때 연주했어요. 그런데 좀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시카고로 갑니다. 체스 레코더가 시카고에 있어요. 시카고로 갔는데 도시잖아요. 대도시. 미국 남부가 아니라 북부 대도시. 그때 일리노이 주황성을 타고 쫙 기차 타고 간 거예요. 예. 거기서는 어쿠스틱 기타가 안 맥혀요. 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전기 기타를 배웁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블루스, 그냥 블루스가 아니라 일렉트릭 블루스가 만들어지고 그 일렉트릭 블루스의 가장 중요한 레이블이 바로 이 체스 레코드입니다. 예. 여기에 에릭 클랩튼이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